철학책을 읽을 때 본질이란 표현만큼 자주 등장하는 개념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본질은 어떤 사물에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본질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주의자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의 변화와 생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아니,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불변하는 본질을 찾는다는 것 자체에는 이미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측면, 즉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본질주의에 따르면 사물에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컵을 예로 들어보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특성이 컵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면 손잡이가 있는지 여부는 컵의 비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해온 본질이란 것은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컵의 본질을 알아서 우리는 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컵을 사용한 다음에야 우리는 컵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사후적 구성이다. 책상을 예로 논의를 더 심화시켜보자. 누군가 책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뒤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글을 쓰도록 교육받았던 경험을 사후적으로 반성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책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본질을 구성하는 이런 사후적 구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겠다. X가 현실적으로 Y를 한다. 그렇다면 X에게는 Y를 할 수 있는 본질이 미리 주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컵의 본질을 규정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 과정을 거친다. 컵으로 나는 음료수를 담아 마신다. 그렇다면 컵에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본질이 미리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책상의 본질도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책상에서 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렇다면 책상은 인간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도 있도록 하는 본질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안겨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러해. 하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가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철학적 탐구에서. 책상에 앉아 자신이 앉은 책상을 어루만지면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해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물론 이것은 사후적 구성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런 반복적인 사후적 응시를 통해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 혹은 파악할 것만 같은 느낌, 즉 본질에 대한 착각이 함께 발생한다. 또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자신이 사후적으로 구성한 본질을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순간 의도치 않게 우리 자신은 보수주의자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누군가가 책상에 편하게 걸터 앉으려고 한다면 책상의 본질을 맹신하는 사람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였다면 본질주의자는 분명 아이를 야단쳤을 것이다. 책상에 걸터 앉는 것은 책상의 본질, 즉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는 본질적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혀를 차며 말이다. 흥미롭지 아니한가? 이 간단한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흔히 본질주의자라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질주의자는 사물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편집증적으로 집착한다.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어기는 타자에 대해서는 폭력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쉽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본질주의자로서 보수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것에는 주어진 본질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관해서 그것들의 목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의 램프라는 것, 빛을 비추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방을 장식한다거나 빈방을 채운다거나 하는 따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철학적 탐구에서. 본질주의자들은 램프가 밤에 빛을 비추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램프가 방을 장식하거나 빈방을 채우는 것 등은 결국 비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일까? 자신의 아이가 대낮임에도 커튼을 친 채 램프를 밝혀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개의 부모들은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램프란 어두운 밤에 공부하거나 일할 때 켜놓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램프는 좋은 그림처럼 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어린 딸의 장난감 친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본질주의자라면 책상이 없을 경우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심지어 매우 피곤할 때라도 함부로 책상에 걸터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자유를 해체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을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 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온 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과 혹은 부자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안된 개념이었던 셈이다. 공의 지혜를 얻는다면 누구라도 본질에 대한 맹신, 즉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중국 송나라의 도원이 편찬한 경덕전 등록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수록되어 있다. 다나 스님이 목불을 태운 이야기로 흔히 다나 수불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해림사라는 사찰에 들른 단하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로 만든 불상을 태우기 시작했다. 당연히 해림사 주지는 어떻게 부처를 나타내는 불상을 태울 수 있느냐고 신란한다. 그러자 단하는 사리를 찾으려고 불상을 태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해림사의 주지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냐고 반문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도대체 해림사 주지는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그는 목불에도 부처처럼 숭배받아야 되는 본질이 있다고 맹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입으로 목불이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그에게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즉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 목불은 부처가 아니라 나무라는 자명한 사실을 그는 자각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목불을 포함한 모든 조형물들을 땔감으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 또한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집착일 테니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다. 사찰에 하루 잠자리를 빌려야 한다면 목불에 절을 해도 좋고,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목불을 뗄나무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본질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창조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쨌든 다나소불 에피소드에서 해림사 주지의 깨달음은 그가 목불의 본질이라고 가정한 해묵은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란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서양 철학사의 주류는 본질주의를 거부했던 불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본질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그것에 대한 배타적인 집착으로 규정지을 만한 것이었다. 본질주의는 서양 철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은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서양 철학은 세계와 만물의 본질, 즉 불변하는 측면을 탐구하도록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불변하는 측면이 변하는 측면보다 훌륭하다는 가치평가도 뒤따르게 된다.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에서조차 본질에 대한 철학자들의 답은 그들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달랐다. 그중 가장 강력한 답, 그러니까 후대 서양 철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답을 제공했던 두 사람의 철학자가 있었다. 그들은 바로 본질을 세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플라톤과 본질을 세계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이다.